자, 이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조금 출출할 시간이 됐죠.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햄버거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햄버거 사려고 긴 줄까지 늘어서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요. 저희 패널분들한테 각자 정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햄버거 맛집이 있어요. 유명하대요. 그런데 장마 때문에 비가 와요. 갔더니 줄이 길어요.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우리 김진희 변호사는? 만약에 이제 뭐 꼭 먹으려고 이제 해서 갔다라고 하면 이제 비도 오는데 뭐 한 10분, 20분 정도? 예, 저는 10분, 20분. 예, 많이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안 갈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장님. 네, 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가요? 우리 민지숙 기자는요? 네. 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가요? 와, 이렇게 맛있는 거에 별로 이렇게 탐욕이 없으신가 보네요. 자, 미국의 한 햄버거 브랜드가요, 어제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아시는 햄버거가 있다고 그래도 비 오면 안 간다고 하셨는데, 자, 여기는 과연 얼마나 사람이 몰렸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언제쯤 오셨어요? 저 어제 밤 11시. 미국에서나 드셔보셨어요? 저 파리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지난달에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연다는 거 알고 꼭 이거 와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왔어요. 그 뭐 기대하시거나 뭐 아니면 뭐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햄버거는 맛있고 제가 미식가는 아니어서 근데 뭐 밀크쉐이크도 맛있다 그래갖고 밀크쉐이크랑 거기에 베이컨 넣어서 먹는 거 기대하고 있어요. 민지숙 기자, 어제 여기 대단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햄버거길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린 거예요? 네, 일단 이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에서 3대 버거로 꼽히는 수제 버거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주문 후 무료로 가져가는 무한리필 땅콩과 이 땅콩 기름으로 튀겨낸 감자 튀김이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어제 1호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야,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 옆으로 나온 이 화면 보면 저기 다 햄버거 먹으려고 쓴 줄이죠? 맞습니다. 오픈 시간 오전 11시였지만 전날 밤 11시부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현장 일대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서 경찰들이 출동해 질서 유지를 나서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취재진 직접 버거를 맛보기 위해서 오전 11시 50분쯤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5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돼서야 매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게 매장이 오전 11시 오픈을 하는데 그 전날 밤 11시부터 줄을 섰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침 11시에 오픈을 하는 건데 이제 12시간 전부터 밤을 새서 그것도 기다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진일 변호사는 이런 게 한 10분, 20분 정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로선 정말 이제 생각하기 힘든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도 12시간 기다려서 햄버거를 먹는다. 그것도 밤새 기다려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많이 기다릴 정도로 이 햄버거가 굉장히 인기가 대단하다. 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프리미엄 버거 가격이 이제 결코 이제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오픈했던 그 가게 말고 이제 또 다른 미국 프리미엄 버거 이제 가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이제 어떤 한 가게 같은 경우에는 버거 가격이 6,800원에서 15,400원 이제 사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버거는 8,900원에서 15,900원 사이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햄버거 가격 치고는 결코 이제 저렴한 가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픈한 그 햄버거 가게만 하더라도 13,400원에서 17,400원이 이제 햄버거 가격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한 소비자가 해당 햄버거 가게, 어제 오픈한 그 햄버거 가게 이용하고 나서 영수증 인증 사진 올린 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인증 사진에 보면 베이컨 치즈버거 단품으로 해서 17,400원, 그다음에 감자튀김 가장 작은 사이즈로 했을 때 6,900원, 그다음에 이제 쉐이크를 이렇게 시키면은 8,900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들 드시죠. 이제 버거 단품만은 잘 안 드시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를 시켰을 때 가격이 이제 33,2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 또한 이제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요즘에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 햄버거 집이 많이 속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만 보면 와, 햄버거에 감자튀김에 밀크쉐이크 먹었더니 33,200원. 제가 가끔 가는 햄버거 집에서 이렇게 세트 먹으면 저는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걸 한 4개나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또 어디 브랜드 가면 햄버거 단품 하나만 3만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사실 이제 과거에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값싼 음식으로서 햄버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처럼 보이실 것 같겠지만은 요새는 이 햄버거 자체도 뭐 미슐랭 스타에 등록이 된다든지 아니면 되게 미식으로서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경향에 따라서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고 비싼 재료들 많이 넣는 햄버거도 저렇게 비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은 크게 것은 놀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우리 냉면 가격이 냉면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2만 원 넘는 데 많거든요. 뭐 설렁탕, 뭐 갈비탕 이런 거 2만 원 넘는 데가 훌쩍 많아져 버려가지고 햄버거도 이제 3만 원 시대, 뭐 설렁탕도 2만 원 시대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심적인 충격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가격은 워낙 높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야 요즘에 정말 외식 물가가 많이 뛰어서요. 짜장면 옛날에 먹었을 때 뭐 물론 500원 이러면 뭐 라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비하면 짜장면 값도 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박준현 부위원장.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브랜드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인기 끌고 하면 국내 브랜드는 어쩌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제버거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햄버거라는 것이 미국의 상징적 음식이다. 결국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맛뿐이 아니라 사실 줄 서서 음식을 먹는 먹방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대기업 이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뭐 그런 반성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좀 이렇게 씁쓸해한 것도 있는 게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우리 추경호 장관님이 그 라면값 인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햄버거 값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박준현 부위원장은 이 가격이면 드시겠어요? 저는 뭐 다른 거 먹겠습니다. 자, 햄버거 세트 하나 먹는데 3만 원이 넘는다. 우리 박준영 부위원장은 다른 거를 드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앵커의 픽 주차장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에서요, 지하 주차장 단말기 바로 앞에서 며칠째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차 한 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그 차량이 거의 일주일째 지금 그러고 있다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엿새째 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 이 주차장 차단기 바로 앞에 차량을 세워뒀습니다. 이 당시 CCTV 영상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저 사진이잖아요. 맞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데 그 앞에 차량이 멈춰서 있고 지금 영상으로 보이신 저 남성이 지난주 목요일 오전 8시 반쯤에 저렇게 차를 세워두고 홀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가 건물의 유일한 주차장 출입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차량이 나올 수도 없는 상태에 지금 엿새째 강제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이 차량을 놓고 간 사람,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40대 남성 원래는 외부인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이 지하 주차장 얼마 전부터 저렇게 차단기를 놓고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차량을 저렇게 차단기 앞에 세워놓고 사라진 겁니다. 김진일 변호사, 이렇게 지금 주차장 있고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상가 이용하는 이용객들 불편함이 상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이 건물에는 1층에서 5층부터 이제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한 2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6층부터 8층까지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모텔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식당이나 뭐 노래방이나 이런 점포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봉쇄 전에 지하 주차장에 차도 주차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이제 5대에서 6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게 막고 있으니까 못 그렇죠. 나오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를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 이제 아까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서 일을 하시는 그 현장 소장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사하는 인부가 이제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지를 못해서 이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고. 인근 모텔에서 이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갇힌 차량들 차주나 다른 불편 겪고 계시는 이런 뭐 이용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피해는 법적으로 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형사 책임도 성립을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형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해놓으면 이 건물에서는 주차장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일반교통 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민사적으로는 또 별도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렇게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주차장 운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진수 기자, 근데 이렇게 피해가 막심하면 여기 이렇게 차단기 올리고서 이거 견인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행법상 견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네, 이게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로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차량을 두고 간 남성과 그의 가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오늘 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이 좀 강력하게 나선 건데요. 이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자 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데서요, 차량이 주차장 입구 막았다가 뭐 문제 크게 일어난 적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부러 막은 또 다른 차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주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해당 차주는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이 주차 위반 경고장 이걸 떼어달라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를 본인의 차량으로 막아섰습니다. 자, 이 인천의 주차장 얼른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뭐 다른 지금 상가에 있는 뭐 상가 주인들이나 이 상가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원래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주차장 한 군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주차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차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차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사설 주차장에 1시간 정도 주차하면은 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이제 사설 주차장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뭐 10분에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1시간에 12,000원 정도 이렇게 보통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12,000원 정도.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주차장 1시간 주차했더니 9만 원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 측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민간 업체에 주차장을 위탁을 해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금이 얼마냐면 10분에 부과되는 요금이 15,000원입니다. 아, 10분에 1,500원 아니고 15,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1시간에 15,000원이 아니라 10분에 15,000원인 와.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면 하루 최대 요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24시간을 그대로 저렇게 10분당 15,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하루 종일 주차를 할 경우에는 216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의 세입자라던가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한다거나 아니 뭐 할인한다거나 이런 대상도 이제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재수 위원장, 근데 주차 요금 이렇게 10분에 무슨 1,500원은 제가 많이 받는데 10분에 15,000원 이렇게 책정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데요, 이거. 그러니까 외부 차량은 주차하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번화가 근처에 좀 있나 봅니다. 또 주차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에 입주하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 아마 이런 관리소 측의 뭐 고충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저렇게 주차요금을 받는 오피스텔 내지는 아파트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들어오지 않되 만약에 들어와서 입주자이거나 아니면 입주자가 발행하는 어떤 뭐 주차권을 해주면 요금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네, 네. 아니면 할인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들어올 수는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좀 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굉장히 높게 거의 현실성 없게 측정을 해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입주자 전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영 의원장, 근데 정말 제가 일이 있어서 여기 이제 주차를 해서 하루 주차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김진희 변호사 설명대로 1시간에 9만 원이면 얼추 계산해서 하루면 24시간이면 2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내요, 이거를? 우리 최근에 건물 1층 화장실을 개방하자는 조례나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요? 저 특정한 처음 상황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한번 어떤 예외를 둘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거는 소유의 문제와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공존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사실 이윤 추구라는 것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윤이 추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자면요. 선진국에는 주차장을 대도시의 생활 에스컷이 첫 번째 조건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어디든지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공공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공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한번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변호사, 근데 정말 이게 10분에 15,000원이면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데 이렇게 주차 요금 받아도 이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아무리 이렇게 좀 부당하게 과다하게 요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지금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요금의 상한선이라던가 아니면 징수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처럼 굉장히 과다한 요금이 부과됐다라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법적인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 일단 조심해서 요금표를 잘 확인하고 이용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주차 관리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이 주차 요금 가지고 뭐 큰 이익을 내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하루 주차했을 때 요금이 200만 원 나온다. 이건 단순 계산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주차하셨다가 나올 때 벨 누르고 여러 사정들 얘기하면 그 주차 요금 안 받고 그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즘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거 생각하면 와 과연 얼마나 오죽 심각하면 요 정도까지 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이 주차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 좀 많이 내서 주차난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박인환, 문재인은 간첩, 그럼 윤석열은 간첩 하수인이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주최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대공수사권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은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발언 당장 민주당에서는요. 극우 커뮤니티에서나 나올 망언이다.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문재인 간첩 소리에 현장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데 그럼 그런 간첩에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 되는 거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 논란이 된 게 처음은 아닌데요. 바로 전광훈 목사 4년 전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에서 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 김정은의 하수인이며 대한민국의 간첩의 총지휘자인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간첩질을 하는데 간첩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대통령이 다 합니까? 그 말은 곧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네, 하지만 법원은요,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가 어렵고 공적 인물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의견에 과장된 표현이나 수사학적인 과장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전광훈 목사 대통령 간첩 발언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간첩 사람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재판부가 그야말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이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자리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면요 바로 체포입니다. 체포. 저거는 USB를 넘겼느니 안 넘겼느니 거기에 뭐 원자력 발전소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났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10년 전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이후 국정감사장에서도 해당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화면 틀어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장난 하시면 안 되죠.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다 라고 안 했다고 거짓 증언하십니까? 네, 하지만 결국 고영주 전 이사장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이 대법에서 최종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최종 무죄 판정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발언으로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을 당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발언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책방지기 문 전 대통령 지난 6월 25일 1950 미중 전쟁이다라는 책을 추천했는데요. 이 책은 한국 전쟁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장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부각하며 전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메시지에 참전 유공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 장선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가짜 자연인 문 전 대통령의 6.25 전쟁 왜곡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종북주의를 자백한 꼴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미중 전쟁이란 말을 앞으로 절대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며 공사권에서 선동을 위해 써먹는 이미지라며 위험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마치 6.25 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왜 제3국의 시선으로 6.25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일단 법원에서는 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간첩이라고 표현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대단히 굴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직 대통령을 두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저들에 대해서 무혐의 내지는 무죄 판정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해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분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법원이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북 정책 비판할 수 있지만 저렇게 도 넘은 표현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부위원장님, 문 전 대통령 본인이 한국 전쟁은 국제전이다, 미중 전쟁이란 제목의 책을 추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을 조금 은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KBS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6.25에 대해서 사건 사고적 측면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남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미중 전쟁이라고 또 프레임을 짜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도발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태클을 거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베트남 방문하셔가지고 네. 호치민 무덤에 참배를 했습니다. 호치민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무덤에 참배하면 공산주의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역공을 끌고 갑니다. 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뭐가 됩니까? 아무 생산성이 없는 이념 논쟁만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저는 뭐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학문의 자유와 더불어서 많은 자유들이 보장되어야 됩니다만은 네. 공직의 자유는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고 억지로 정치적 태클을 끌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념 논쟁으로, 쓸모없는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공직에서는 배제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이런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핵심 쟁점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개인의 명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이제 강하게 보장이 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순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뭐 사실이라던가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어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그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이 셀프 입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무위 소속인 본인이 심사 중인 민주유공자 법안에 김 의원 본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쇠공에 맞아 숨진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서울 성수동의 조그만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던 중에 날라온 쇠 공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조정식은 그냥 일하다 죽은 산재 사망자 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식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없습니다. 본인은 죽었습니다. 혜택을 볼 가족과 당사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뜻, 이 모든 게 정쟁이 되어버리는 유리의 국회의 현실인데요. 네, 박진영 부위원장님, 방금 보신 이 김성주 의원 본인도 민주화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가유공자 법안이 있는데 민주화유공자 법안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국가유공자 중에 우리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외세가 한국을 침략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대우해주고 그것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쟁유공자는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민주화 운동을 하라는 의미로서 역사적 의미로서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당사자가 몇 명이 정치권에 있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숫자로 보면은 국가 예산이 투여된다라든가 사람의 숫자로 보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 정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계열에도 민주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재호 상임 고문이라든가 아까 나왔던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이런 분들도 민주화운동 경력자란 말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행적들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에도 4.19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19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독재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존중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재섭 위원장님, 여권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네, 이제 앞서서 이제 박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민주화 유공자라는 분들 안에서 우리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동의대 시위, 동의대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가운데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경찰관들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경찰관 사망에 책임이 있는 분들까지도 유공자 안으로 들어가서 유공자의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헌법이,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분들까지 유공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민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력한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신 대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검. 그런데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이 이런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희 변호사. 당초에는 과연 검찰 후배들이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의혹입니다만 일단은 그냥 단순한 의구심이었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에 따라서 유무죄라든가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후배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이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의혹이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지숙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의혹, 혐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크게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정받은 점, 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3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 여기에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자문료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014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나중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 대신에 대출을 내어주겠다는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 제출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추가로 5억 원을 전달받고 또 뒷돈 규모가 4분의 1 수준, 20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박 전 특검이 받은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만 원과 이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이런 돈들도 이 50억 원 약정설의 일부가 실현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50억 클럽이라는 것과 관련한 김만배 씨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었죠.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두 사람은 구분 열로 안 되지. 영구 박상구. 김재수 위원장, 사실 이제 대장동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사실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먼저 언급을 했고 이렇게 지금 우리 들었던 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제 박수영 의원은 사실은 과거에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하면서 성남시 사정을 좀 잘 아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도 관련돼서도 당시에 2021년 당시에 다른 의원들보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보다 좀 면밀한 이해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이라는 내용들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50억 클럽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취재들과 이런 수사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이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뭐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뭐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뚜껑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혐의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심지어 50억 클럽이라고 안에 이제 들었던 곽상도 전 의원 역시도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냐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진영 부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하면 그래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지금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2021년 7월 달에 수산업자 뇌물 사건 의혹 여기에도 관련돼 있고요. 보면은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의혹.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다 보니까 어떤 의심까지 요즘은 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태블릿 PC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증거였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모든 것이 꼬리가 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의혹들의 대부분이 우리은행이라든가 등 흔히 하는 말로 PF, 개발 사업에 돈을 대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반 동안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검찰의 자기 식구 감사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라 사실은 빅브라더 아닙니까, 이분이. 검찰 세계에서, 특수통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제까지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국회에서 나서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진일 변호사, 지금 박진영 부원장은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장동 일당하고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관계인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를 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던 그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이제 빌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박 전 특검의 딸이 이제 2021년 6월경에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 원가량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은 점이 50억 약정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퇴직금으로 받기로 했던 5억 원을 합하면 화천대유를 통해서 박 전 특검 딸이 이제 받은 총액은 한 25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50억 클럽에서 언급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제 받았던 25억이라는 숫자와 이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전부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인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의 무게를 더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달에 앞서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입장 밝힌 거에 따르면 혐의를 이제 완전히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알선을 해서 이제 금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허위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당한 거다. 이렇게 혐의를 완전히 부인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어떤 사유에 이제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증거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돼서 실제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있는데 대장건 사건의 지금 한 축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지금 검찰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수사의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우유 거품 이렇게 다 걷어내듯이 그 정도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의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뭐가 수사가 안 되고 있냐 하면 그 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통해서 그냥 덮어 씌워서 그냥 감싸려고 보자기 싸듯이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재수 위원장,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박영수 전 특검 통해서 보자기 싸듯이 싸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럼 박영수 특검이 보자기를 싼다는 이야기인 건지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하튼 그 계속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선 국면에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의 검찰 카르텔 계속 이런 거를 주장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정권과의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은 결국 이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의 혐의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몸통,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지금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대장동의 몸통이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 털은 만큼 박영수도 털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회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의 검사들 동원해서 수사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누가 돈을 대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죠. 그 부분에 지금 우리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나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은 인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은 돈이 있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돈의 흐름을 먼저 추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법률적으로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박영수 특검을 적당히 수사하고 적당히 징벌해가지고 이미 사건을 끝내버린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통과가 돼서 진행될 때 이미 수사 끝났어. 우리 솜방망이로 한번 때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물타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여부 저희도 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형 용산구청장 어제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박 구청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박 구청장이 앞서 이제 보석을 신청하면서 공황장애 있고 불안장애 있다고 했는데 앞서 얘기할 때 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했더니 별 얘기는 없네요. 맞습니다. 이 보석으로 풀려나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박 구청장, 유족들 항의를 피해서 이 새벽 시간에 몰래 출근을 하기도 했었죠. 이후엔 건강상의 이유로 연차와 병가를 쓰며 이틀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법원에 온 유족들은 이 공황 장애인데 어떻게 업무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이 박 구청장 구속된 139일 동안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다.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 받는 것 볼 수 없다라며 박 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유가족들이요. 박 구청장이 우리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공무원 동원해서 용산구청 출입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은 그 박 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용산구청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매일 90여 명의 일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구청 방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9일까지는 감사실,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행정지원군 직원들이 3개조로 90여 명씩 이제 청사 방호 근무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뭐 문화경제국이라던가 아니면 뭐 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등등 이제 여러 이제 부서에다가 두루 이제 그 청사 방호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 구청 내부 인사는 일주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90여 명씩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동원되는 인원수가 이제 450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한 866명 정도의 공무원이 지금 용산구청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절반 이상이 지금 구청 방호 업무에 지금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참사 당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그 당직실에 5명의 공무원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 방호 업무를 하는 데만 동원되는 인원이 하루에 90명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우 부원장, 일반 공무원 동원해서 구청 청사 지키는데 지금 동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엄격하게 따지면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일 수도 있고요. 사적인 부분에 공직자를 동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의혹이 들고요. 일단은 이분이 병보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우리 사법체계가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법적으로 보장받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성의 문제라든가 우리 공직자의 윤리의식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접근하면요. 지금 수십 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함께요. 조금 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12구 참사 책임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탄핵 4차 변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민 씨 오늘 탄핵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작 그만뒀어야지. 그리고 경찰청장, 서울청장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 있는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한여름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단식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수 위원장,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마지막 변론인데 글쎄요,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나왔을 때부터 대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다. 법리적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게는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마친 이후에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비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리적으로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사퇴를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국정조사를 당시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탄핵소추안을 내기 이전에 장관으로서 그 책임자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자로 나가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근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업무가 정지돼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2구 참사 얘기까지 해서요.